오늘은 문화 유전자 공진화 또는 유전자 문화 공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전자와 문화가 상호작용을 하는 현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유전자가 먼저인지 문화가 먼저인지 혼동이 됩니다. 하지만 원장님 생각은 순서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화 과정이 너무 오래되어서 문화를 통해 유전자가 발현되었는지 유전자가 발현된 상태에서 문화가 건설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은 전자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락토스라고 불리는 유당은 우유와 유제품에 주로 들어있는 당분으로 유당은 포유류의 저제,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아기들이 성장 초기에 먹는 모유나 우유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기일 때는 주식이 유당이므로 소장과 대장에서 유당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분비됩니다. 오랫동안 락타아제가 분비되면 유당의 내성이 생겼다고 하여 유당 내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기 때는 우유를 마셨다고 배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유당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락타아제가 분비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커가면서 주식이 밀과 쌀로 바뀌면서 우유를 주식으로 하지 않게 되자 당연히 락타아제는 분비되지 않고 유당 내성 역시 사라집니다.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픈 이유는 락타아제가 더 이상 분비될 필요가 없어져서 유당 내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락타아제가 분비되지 않아 유당 내성이 사라져 유당으로 인해 배가 아픈 현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유당불내증은 몸에서 유당 내성이 사라져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배가 살살 아픈 증상입니다. 이는 유당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비활성되어 유당이 소화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유당불내증은 아기 때는 락타아제를 충분히 생산하지만 성장하면서 락타아제 생산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좀 쉬운 표현을 쓰자면 유당 못견딤증이라고 하면 될 듯합니다. 유당불내증의 증상은 유제품을 섭취한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유당불내증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현상이며 특히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 북유럽과 일부 중동 지역에서는 유당 내성 유전자가 더 많이 나타나 성인이 되어서도 유당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당 내성은 유전적 변이와 자연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순환 버전으로 정리합니다. 락토스라 불리는 유당은 배를 아프게 하는 효소이며 유당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효소가 락타아제이므로 락타아제가 분비되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락타아제가 오랫동안 분비되면 유당 내성이 생겨 우유를 마셔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유당 내성의 동의어로는 락타아제 지속성이 될 수 있으며 유당을 못 견뎌 생기는 현상을 유당불내증 또는 유당 못견딤증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유당 내성 유전자로 먼저 시작합니다. 좀 전에 배웠듯이 유당 내성 유전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락토스인 유당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성장 과정에서 락타아제라는 유당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효소를 생성하지만 성장이 완료되면 이 효소의 생산이 중단되어 유당을 분해하거나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인간 집단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락타아제를 계속 생산하게 되어 유당을 분해하고 소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유를 마셔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전자를 유당 내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당 내성 유전자의 발생과 분포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장 중요한 유전적 변이가 있습니다. 유당 유전자에서 변이가 발생하여 유당 내성 유전자가 나타납니다. 이 유전자는 락타아제가 지속적으로 발현되도록 합니다. 유전자가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적 분포를 들 수 있습니다. 유당 내성 유전자는 특정 지역, 특히 북유럽, 동아프리카,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역사적으로 목축 문화가 발달하여 우유 소비가 일반적이었던 지역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 유전적 변이가 확산된 결과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농경 문화입니다. 문화가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화적 이점으로 유당 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우유를 중요한 영양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적으로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게 되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집니다. 유전자가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요인입니다. 우유와 유제품 소비를 포함한 식습관은 유전적 변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선택적 이점을 제공하며 이러한 특성은 세대를 거쳐 상속됩니다. 문화가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유전자, 문화 공진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와 문화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일으킵니다. 유전적 변화는 문화적 변화를 초래하고 반대로 문화적 변화가 유전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와 문화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적 변화가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와 문화적 변화가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먼저 유전적 변화가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유당 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유제품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변화는 유당 내성을 가진 개체가 우유와 유제품을 중요한 식품으로 소비하게 하고 이는 목축업과 낙농업의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식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유전적 변화도 문화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질병 저항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생존에 유리하며 이는 사회 구조와 생활 양식, 가축을 기르는 방식이나 주거 형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유전자와 문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문화적 변화가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유당 내성 유전자와 식습관과의 관계입니다. 우유와 유제품을 주요 식품으로 소비하는 식습관 문화가 먼저 형성됩니다. 이러한 식습관에 적응하기 위해 성인이 되어서도 유제품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유전자가 더 많이 확산됩니다. 이는 유당 내성 유전자와 유당 소화효소인 락타아제의 지속 유전자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국가별 유당 불내성, 쉽게 말해 유당 배아픔증의 유병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65%가 유당 불내성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농경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유 식품을 주식으로 삼는 낙농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는 유당 불내성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의 예로 높은 고도에서의 생활, 즉 고산 생활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높은 고도에서 생활하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후 높은 고도에서 낮은 산소 농도에 적응하는 유전자가 더 많이 확산됩니다. 이는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전자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티벳, 안데스 산맥, 자메이카의 예를 들 수 있겠죠. 자메이카에는 우사인 볼트가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자메이카 고산지에서 달리던 볼트가 산소가 풍부한 저산지에서 달리면 날아다닙니다. 이처럼 문화적 변화는 특정 환경이나 식습관에 적응하도록 유전적 변화를 유도하며 이러한 변화는 세대에 걸쳐 지속됩니다. 결론입니다. 유전자와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진화합니다. 제대로 들은 학생들은 알 수 있듯이 유전자가 먼저인지 문화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연 선택 과정을 거쳐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공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